시작에 앞서 이슈토크에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국악 및 클래식 장르 전문가로 참여해 주시는 월간 객석의 송현민 편집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집장님께서는 오늘 이슈토크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개해드릴 분은요, 뮤지컬 장르 전문가로 참여해주시는 공연한 오후의 박병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극 장르 전문가로 참여해주시는 책공장 이한재 김일송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용 장르 전문가로 참여해주시는 월간 댄스 포럼의 윤대성 편집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연사분들께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잠시 마이크를 송현민 편집장님께 넘기고 토크가 끝나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이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았습니다. 장르로 위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 클래식, 뮤지컬, 무용, 연극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올해 공연 시장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서 발간한 공연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를 다들 작성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코드별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들로 꾸려나갈 예정이고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연 수요 양극화 현상, 즉 장르별로 솔리마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연 티켓 단가 상승에 대한 현상 살펴보고요. 2022년 각 장르별로 주요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요. 돌아올 한 해 2023년에는 또 어떠한 이슈가 코드로 부상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연 수요 양극화 현상인데요. 먼저 이 모든 장르에 해당되는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작품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가 나뉜다라는 그런 맥락 하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뮤지컬 쪽부터 말씀해 주시죠. 뮤지컬 올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건 사실인데 이건 꼭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뮤지컬 장르는 계속 그런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올라가는 뮤지컬 수가 대략 한 해에 한 300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작품들은 한 10%에서 15% 그 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10%에서 15% 안에 드는 작품들이 대부분 데스노트처럼 김준수나 이런 유명 스타들이 출연하는 대형 뮤지컬이거나 아니면 대학로의 공연들 중에서도 대학로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들이 우수한 그 콘텐츠랑 만났을 때 흥행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10% 이외의 작품들은 대부분은 이제 수익 면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브랜드와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졌고 스타 캐스팅이 이루어졌을 때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가 되게 두드러지고 있고, 그거는 언제부턴가 완전히 그 뮤지컬 시장의 어떤 흥행 공식처럼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좀 다행인 것은 그나마 뮤지컬 분야는 시장 상황이 좋아서 네. 조금 10%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작품들이 수익을 올렸다는 거. 예. 네. 말씀하신 김에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거론해 주시죠. 데스노트 말씀하셨는데. 올해 데스노트 같은 작품이 굉장히 흥행이 좋았고요. 네. 우는 남자도 그 박효신, 박강연 출연한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주로 이제 창작 라이센스 중에서도 대형물이라든가, 또 올해 특히 대중들이 공연 매니아들 말고 일반 관객들도 뮤지컬을 찾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브로드웨이 42번가라든가 지저스 같이 브랜드가 좀 오랜 브랜드를 쌓아왔던 작품들이 흥행에 꽤 성공을 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작품들에 이어서 킹키부츠도 지금 이러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그 스타들이 출연한 대형 작품과 브랜드가 있는 유명 작품들로 수요가 쏠렸다는 소결론이 나오고요. 신작들은 상대적으로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연극 장르는 좀 어떤가요? 연극은 보통 2주 이내에 소극장에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이제 탑 10이라거나 이런 데 든 작품들을 보면은 첫 번째 오픈런 작품들. 오픈런 작품은 기한 없이 진행이 되고 또 보통 다른 일반 단체 그 공연이 일주일에 요즘에 6회에서 7회 정도 하는데 오픈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회, 많은 경우에는 거의 30회 가까운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오픈런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대극장 작품들, 백석내외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것과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또 대부분 중대극장 작품들은 공연 기간도 길기 때문에 중대극장 작품들의 수요가 좀 몰린 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2, 3개월씩 공연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네임 컴퍼니라거나 파크 컴퍼니, IM 컬처 같은 이런 프로덕션이 제작의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보통 2, 3개월 정도 공연이 되는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또 순위에 랭크돼 있어서 일반적인 단체 공연보다는 이렇게 세 개의 공연들, 오픈런, 중대극장, 프로덕션 주축의 공연 이런 공연들이 좀 시장을 계속 선도해 왔다. 선도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많은 그 프로덕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배우나 뮤지컬 씬에서 활동하는 그쵸. 그런 다- 것도 좀 보충해 주신다면? 보통 이제 연극 작품들이 단원들이 중심이 돼서 출연을 하는데 이런 극단의 단원들이요? 예, 극단 단원들이. 근데 프로덕션 작품들은 연극씬 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모셔오거나 혹은 뮤지컬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출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티켓 파워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프로덕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쪽하고도 살짝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배우가 공연 시장 면에 있어서 인기를 만든다라는 소결론을 짓고 그렇다면 무용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공연 양극화잖아요. 공연 수요의 양극화. 근데 무용은 조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달랐던 게 올해도 달랐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위의 부진. 거꾸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용은 사실 시장이라기보다는 지원금에 의존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요. 공급이 탈집중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공급하던 큰 컴퍼니가 아니라 좀 지방단체 그리고 작은 단체들이 좀 공연이 오히려 활성화됐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위의 부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무용 시장이라고 할 때 그 무용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은 발레단들이 주로 담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발레단 중에서도 모든 발레단이 아니라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이렇게 양대 발레단이 조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이 그런 좀 원래 차트 20위까지 뽑으면 다 국립발레단 아니면 유니버설 발레단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또 차트에서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이 빠지면서 오히려 그 밑에서 시장에 잘 관찰되지 않던 그런 작은 단체들의 활약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대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기보다 오히려 꼬리 쪽에 조금 성적이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공급의 탈집중화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좀 이렇게 복지와 예술 지원이 좀 섞였어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에게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약간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단체들 이런 분들이 2022년에 코로나 회복되면서 확 공연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대신 무용 공연, 작은 공연 같은 경우는 코피스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 예매처를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통계상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사실 올 가을에 정말 공연이 많아졌다. 작은 공연들이. 네, 그렇게 느낍니다. 네, 말씀하신 1위의 부재, 그 다음에 공급의 탈집중화,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래식화 국악 쪽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국악은 뭐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JTBC 풍류대장 같은 그 공연 프로그램이 일종의 프로덕션이 되면서 공연 시장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과 모색을 게 시간을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노출된 팀들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좀 심했고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스타의 탄생이 그 판을 좀 부흥시킨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은 어느 씬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요. 이 쏠림 현상을 조장하는 일종의 특정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스포츠 올림픽처럼 일종의 콩쿠르, 컴페티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거를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쏠림 현상을 대중들이 어떻게 푸냐? 아마 공연 쪽에서 클래식 쪽은 아주 독특하게도 공연 시장이 있고 음반 시장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유일한 장르인데 그거를 음반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그럼 어떤 대중이 소비하지 못했던 일종의 소비 욕망을 음반을 구매를 하면서 사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언론의 노출을 통해 가지고 임윤찬 씨가 본인이 괴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콩쿠르를 준비했다라면서 일종의 굿즈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로 인하여 뭐 단테의 신곡이죠. 괴테의 신곡이 아니고 단테의 신곡이 좀 어느 특정 출판사의 판매 부수가 급성장하는 뭐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수요 양극화 현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뮤지컬과 연극에서의 어떤 인기 있는 배우가 만드는 그런 게 있었고 무용 쪽은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머가 계속 숨통을 쪼여가지고요. 이게 시간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아무튼 제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연 티켓 단가 상승인데요. 이거는 어느 장르에는 해당이 되고 어느 장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낳고 있는 뮤지컬 장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나요? 전체적으로 네? 네. 전체적으로 가격 그 평균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상당히 올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그 앞에 정인혜 팀장님이 발표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올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제작비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관객들도 여느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뮤지컬 시장은 많이 찾아주셔서 수요도 많다 보니까 할인율 적용을 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객단가가 상당히 올랐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 원래 그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 같은 경우 VIP석이 한 15만 원 선이 이제 공통으로 이제 적용됐던 마지노선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깨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이게 16만 원을 받고 이제 곧 공연하는 물랑 로즈가 18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서큐 드 솔레이 작품 같은 지금 하고 있는 알레그리아 같은 경우가 올해 그 VIP가 29만 원인데요. 2018년도에 같은 그 서큐 드 솔레이 쿠자 같은 경우는 VIP가 2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티켓 가격도 올라갔고 할인율도 또 보수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 티켓 가격이 뮤지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오른 현상이 보였습니다. 네.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또 물랑 로즈는 18만 원까지 뭐 가고 전반적인 티켓 상승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공연 예술 시장이 피해갈 수 없는 현 시점인 것 같고요. 연극 장르는 좀 어떤가요? 연극은
그렇게 큰 변동도 없고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네, 그냥 가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의 바람을 이야기한다면은 네. 물가 상승률이라거나 들어가는 제작비, 공임 생각하면 지금 현재 티켓 가격에서 2배는 더 받아도 되겠지만 그러면 2배 이상의 관객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배로 올리면 관객이 2배로 빠져나간다. 예. 네, 뮤지컬과 연극은 조금 극과 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용 쪽은 좀 어떤가요? 무용은 네. 여기서 올랐고 여기서 똑같았잖아요. 저는 줄었다고 체감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보는 거랑 전국으로 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 지방 극장 시스템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의 극장이 많아진 건 뭐 옛날부터 점점 확충이 됐지만 어떤 서울의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공연 잘 만든 공연을 초청해서 올리고 지역 관객들한테 좀 이렇게 문화적인 복지 차원에서 누리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서울보다 단가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무료 5,000원, 10,000원 이런 선에서 공급이 많이 되거든요. 같은 작품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같은 작품임에도 예를 불구하고 들어서 뭐 어느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서울에서 진행을 하면은 10,000원인데 지방으로 가면 뭐 6,000원, 7,000원이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것도 뭐 서울에서 뭐 제일 좋은 좌석이 뭐 8만 원이다. 그럼 지방에선 무료로 같은 공연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주역 무용수는 달라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보면 오히려 티켓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용이 그런 어떤 그 지방으로 유통되면서 사실 이렇게 무용단들은 좀 그 무용 페이를 받는 좀 수혜를 누렸고 관객들은 무용 작품을 좀 싼 값에 보는 그런 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악 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았고요. 잘 팔리는 일종의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풍류대장이라든지 이런 대중을 향한 노선에 걸쳐 있는 작품들의 티켓 가격은 인기에 급상승하면서 계속 비례하면서 오르고 있고요. 클래식 장르가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경우 또 혹은 한국의 음악가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 이들을 이동시키는 부대 비용이 상당한데 이 부대 비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길이 봉쇄되고 또 비행편이 축소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이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유류세가 증가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세계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일종의 물류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카고 비용이 상승하면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용이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내한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좀 불상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공연 시장의 현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월드와이드한 네트워크 속에서 그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이 공연 예술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 각 장르별로 정리를 해보고요. 아무튼 다들 공통된 바람은 물가 상승 대비로 티켓이 잘 가격이 올라서 관객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공연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 티켓 단가 상승과 해서 연결고리로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타이머의 숫자가 빨간색이어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께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좀 알려드리는 해인데요. 2022년 올해 각 장르별 주요 이슈를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은 먼저 연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런 공연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오픈런 공연들이 많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다시 이제 2022년 올해 거의 모든 그 오픈런 공연들이 다시 이제 재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순위에서도 탑 10에 뭐 6작품 정도가 항상 오픈런 공연이 있는 걸 보면은 성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소극장 작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 중에 저희
지원 정책 중에 그러니까 수월성을 보는 것도 있지만 복지성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소극장에 많이 올랐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금의 대관료 대비해서 지원금이 고정돼 있잖아요. 대관료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차후년도에 올해 레퍼토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12회차 정도를 2주를 하려고 했었던 작품들이 많은데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편입되고 해서 재창작, 재공연될 가능성을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12회 정도가 의무 의무 상영 횟수라고 했다면은 뭐 최근엔 그런 거 없이 6회, 8회 좀 짧게 이루어지는 소극장 공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극장 작품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나는 듯하면서 뮤지컬들이 많이 공연되다 보니까 연극이 이제 중대극장 작품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중대극장에서는 연극을 별로 볼 수 없었던 것. 이게 올해 좀 큰 세 가지 경향성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픈런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몇 달 정도 진행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쉬어 매드니스는 거의 그 작품 정도는 코로나 때도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5, 6년? 5, 6년. 예. 예, 계속 진행이 됐고 꼽아주신 중대극장 작품의 축소로 할 때 중대극장은 대표적인 극장이 어디쯤으로 꼽으십니까? 그러니까 국립극장이라거나 예술의 전당이라거나 토월극장이나 이제 헤어룸 무대 같은 경우가 뮤지컬도 서고 뭐 발레도 서고 연극도 서는데 예전에 비해서 연극이 올라가는 그 상영 일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오픈런, 소규모 작품 확산, 중대극장 작품 뭐 어떻게 보면은 연극계를 이루는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이슈를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장르입니다. 뮤지컬 장르 올해 2022년 올해 아마 가장 큰 특징은 뭐 코로나 이전 시장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거의 아까 뭐 정 팀장님이 발표하신 것에서도 올해 공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을 주도한 것이 뮤지컬이거든요. 그 올해 한 4천억 원이 넘어서게 될 텐데 여태 지금까지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 제일 많은 그 시장을 기록했던 해가 2018년이었어요. 그때 한 3,800억 원 정도를 찍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는 4천억을 넘게 되는 그 첫 해가 될 것 같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이제 그 콘서트 시장이 제대로 코로나 이후로 복귀되지 못하면서 그 시장에 그 콘서트로 몰렸던 그 관객들이 일부 그와 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뮤지컬 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는 네.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각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이제 대표할 만한 작품들, 뭐 킹키부츠라든가 뭐 지저스라든가 이런 작품들, 되게 그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작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올해 가장 그 뮤지컬 시장 액수로 금액으로만 본다면 가장 큰 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올해 그 뮤지컬이 공연법에서 독립 장르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연극의 하위 장르로 속해서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지니게 되냐면 각각의 그 연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위 장르에 있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는 어떤 산업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한다거나 혹은 더 산업적으로 또 융성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공연법 개정을 통해서 뮤지컬이 완전히 독립 장르로 나서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뮤지컬 장르를 좀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네. 예. 뭐 뮤지컬 시장은 후시장이었네요. 뭐 4천억을 버시고 또 유사 장르로서의 콘서트 시장에서 문화적 소비와 해소를 못했던 관객들이 이쪽 시장에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 몰려들었고 또 장르적 특성을 살린 공연법이 개설이 되는 거, 예, 뭐 끝나고 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대본에 적혀 있어요 그런 거. 예. 무용 시장은 올해 주요 이슈가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 대본에는 갑자기 이제 하나 꼽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답변서를 받을 때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셋 다 공급 측면입니다. 사실 무용 시장이란 말도 어색한 사실 영역이라서 3개가 지금 3개를 잠깐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뮤지컬 시장처럼 막 회복된 게 아니라 아직 과도기에 있는 상태, 과도기에 있는 무용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좀 활동력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국공립무용단인 국립발레단 그리고 국립무용단이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기념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비수도권의 무용 공연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는 게 광역시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뭐 예산 이런 식으로 좀 중앙과 많이 떨어진 지역까지도 무용 공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런 무용 활동의 지형이 굉장히 변화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어느 지역에 살아도 좀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도기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제 연극 분야도 공감하실 거예요. 국악 분야랑. 왜냐면 저희는 지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올해 투표가 있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화예술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활동이 굉장히 가름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 정책이랄까 그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확실히 방향을 잡은 이 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무용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용 시장이라는 게 거의 국시립발레단 위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티켓 판매라든지. 근데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다 단장님 임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마케에는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60주년은 두 단체가 사실 하나였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무용단이 하나도 없었을 때 국립무용단이라는 거 안에 그 발레랑 한국무용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수장이 심지어 국립발레단 초대 단장이셨던 임성남 선생님이 그 국립무용단의 수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이제 장충동 국립극장이 생기면서 좀 갈라졌었는데, 그래서 두 단체가 모두 60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무용활동의 지형 변화 같은 경우는 그 각 시도 재단이 사실 지방은 도 단위로 재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스폰서들이 도 단위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 단위로 그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폰서가 더 늘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용활동의 지형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린다면은 비수도권 무용 공연의 증가에 대해서 앞서도 그 쏠림 현상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용가들이 지방으로 가는 이유가 서울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런 건가요? 이 이제 정서가 뭔가요? 요약하자면 메이크 머니를 위해서죠. 아, 메이크 네, 머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작의 초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용은 장기 공연이 안 되고요. 1회 아니면 2회, 제일 많이 하면 4회 정도 공연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작품이 사장되는 거죠. 재공연이 되는 경우가 드무니까요. 그런데 지방 공연을 가게 되면 지방을 이렇게 투어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 번 공연을 하게 되고 한 번 만든 작품으로 여러 번 그 공연료를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서 보기 어려웠던 건 작품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국악 쪽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나오면서 일종의 아파트 프로토타입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인즉슨 원모델이 하나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라면서 모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모방과 모방이 되면서 이슈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거 되게 제가 멋있게 준비를 했는데 다들 공감을 못 하시네. 예, 아무튼 너무 좀 대중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을 만들면서 창작의 엔진을 돌리다 보니까 특정한 코드라든지 특정한 트렌드가 조금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국악 쪽이 이런 특징이 있고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디아스포라 클래식 음악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에서 많이 활약하던 음악가들이 한국에 안착을 했는데 연주가로 안착을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수한대학의 교수진으로 많이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작이 시작되는 해외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음악가들이 교수진으로 안착을 하면서 더 좋은 교육의 콘텐츠와 질이 공급이 되겠구나라는 거. 아마 K-클래식의 현장은 이제 무대와 동시에 고급 교육과정, 대학에서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남은 네 번째입니다. 2023년 공연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우리가 이제 예언자가 돼가지고 먼저 무용 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예. 아니 여기서 계속 깜빡거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기듯이 말하게 돼서 혹시 인지가 안 될까봐 괜찮으신가요? 예.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3년은 올해보다는 좀 회복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내한 공연. 그러니까 무용 공연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것이 군무를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연극처럼 4인극 이렇게 해서 극이 한 편 뚝딱이 아니라 뭐 10명 막 이렇게 15명 이렇게 출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한 공연을 들어올 때도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럴 거면 사실 뮤지컬 들여오는 게 낫잖아요. 금액으로는 가성비를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한 공연이 굉장히 주춤한 면이 있고 우리 주요 단체들은 2년 3년 전부터 일정을 잡아놔야 돼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행기 값은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걸 미리 잡기에는 무용계의 캐파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회복이 됐고 특히 네. 무용 쪽 내한 공연을 많이 하던 LG 아트 센터가 이제 다시 재개관을 했기 때문에 좀 주요 단체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해외 무용단들의 국내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다를 꼽아 주셨습니다. 뮤지컬은 어떻게 보십니까? 뮤지컬은 일단 제일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관객들이 이제 충분히 뮤지컬 공연장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년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작사들이 작품 제작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투어 공연 같은 경우도 한동안 좀 주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미 뭐 캐치가 들어오고 있고 시카고가 투어 팀이 들어오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서 아마 투어 시장까지 열리고 어떤 그 적극적인 제작사의 활동이 이어진다면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창작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그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6년 이후부터 창작 뮤지컬이 어느 정도 조금씩 라이센스 주도해서 창작이 시장이 커지고 있었는데 특히 내년에는 대형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이나 또 ENK에서 베르사유라는 대형 뮤지컬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을 주로 만들었던 신시나 뭐 오디나 뮤지컬 컴퍼니들이 있죠. 그리고 CJ ENM까지도 다 이제 창작 뮤지컬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 시장까지 더해지고 투어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뭐 회복을 넘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무용 쪽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뮤지컬 자본이 있고 또 국내에서 생성하는 창작 뮤지컬로서의 국내 자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교합되면서 좀 새로운 지도를 그릴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23년 예측해 주셨고요. 연극 쪽은 어떻습니까? 연극은 뭐 어떤 이슈나 경향은 아닐 것 같고요. 한 세 가지 키워드로 하면은 기후, 장애, 그리고 참여. 먼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품들이 많이 늘었는데 예전에 주제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면은 이제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탄소 발자국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장애는 이제 배리어 프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배리어 프리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장애인 전용 극장도 4월, 5월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는 이제 이머시브 공연인데 이제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형태의 공연도 있지만 이머시브에 대한 요구가 관객 요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거기 부응하기 위한 작품들이 좀 많이 늘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기후, 장애, 참여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참여에 대한 정서가 이쪽 판에서 연극 쪽에서 농후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악 쪽은 내년이 토끼의 해인데요. 그래서 수군가가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엄밀하게 내린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국악인들이 창작을 많이 했다면은 너무 창작을 하다가 엔진이 과열된 것 같아서 이들의 음악적 근간이 되는 전통, 예를 들어서 뭐 민속 음악이라든지 산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금 돌아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악의 역사는 좀 흥미롭게도 정반, 그러니까 뿌리를 돌봤다가 창작을 매진했다가 다시 뿌리를 돌봤다가 창작을 매진하는 그런 정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뿌리를 좀 돌아보는 젊은 음악가들이 그런 시즌인 것 같고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콩쿠르도 많이 펼쳐질 예정이라서 23년에 역시 콩쿠르 탄생에 대한 기대가 많고, 20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와 완화의 해였다면은 23년은 회복과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무용이나 뮤지컬처럼 많은 해외 단체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곡가가 언제 탄생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클래식에서는 2020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었다면은 내년에는 피아노에 많은 그 곡을 남겼던 라흐마니노프가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피아노 인구가 가장 많고 이러한 대작곡가가 탄생 주기를 맞기 때문에 작품들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연예술 데이터 포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숨차는 공연예술 데이터 포럼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4개, 5개 장르까지 다 살펴봤고요. 저희 여기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나중에 인터미션 때 각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인사, 예, 끝으로 그냥 다 같이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죠.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토크 시간이었습니다.